경남 산청, 지리산의 웅장한 산세가 병풍처럼 둘러싼 이 평화로운 고장에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부부들에게 산신의 정기를 내려준다고 알려진 한 박수무당이 사실은 100명이 넘는 여성들을 속여 임신시켰다는 충격적인 이야기였다. 가족의 구원자로 여겨졌던 그는 어떻게 신뢰를 악용해 끔찍한 비밀을 숨겨왔을까? 신통력으로 명성이 자자했던 박수무당, 그는 간절한 마음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수많은 부부에게 마지막 희망이었다. 하지만 그의 신비로운 비방배빵 뒤에는 추악한 욕망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의 비밀의식을 거친 아내들은 아이를 가졌지만 그 아이는 남편의 아이가 아니었다. 이 사건은 수많은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넣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어떻게 축복을 내리는 자가 고통의 씨앗을 심을 수 있었을까? 그의 굳게 닫힌 신당생당 안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그리고 마침내 끔찍한 진실은 어떻게 세상에 드러나 대한민국을 경악하게 만들었을까? 이것은 맹목적인 믿음과 잔혹한 배신,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은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세상에 진실을 알리기까지의 처절한 기록이다. 제1장, 지리산의 정기, 천신암, 텐신안의 박수무당, 지리산의 맑은 계곡과 푸른 숲으로 둘러싸인 경남 산청의 작은 마을. 장마철이면 산자락에서 피어오른 안개가 기와 지붕을 부드럽게 감싸는 이곳은 평화롭지만 어딘가 신비로운 기운이 감도는 곳이었다. 그리고 그 고즈넉함 속에서 마을 사람들은 오래된 한옥 한 채를 경외심을 담아 이야기하곤 했다. 바로 천신암이라 불리는 영험한 기운이 깃들어 있다고 알려진 곳이었다. 천신암은 크고 화려하진 않았지만 마을 끝자락에 자리한 소박한 한옥이었다. 하지만 이곳은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부부들의 마지막 희망이 머무는 순례지였다. 천신암의 주인 천신도령이라 불리는 박수무당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고 알려졌다. 그는 인간계를 넘어 신의 세계와 소통하며 특히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들에게 삼신할머니의 축복을 빌어주는 능력이 있다고 전해졌다. 그의 신당 벽면은 통통한 볼에 해맑은 미소를 띤 아기들의 백일 사진으로 가득했다. 사진 옆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감사 편지들이 낡은 종이 위에 붙어 있었다. 한 장 한 장이 모두 천신도령을 통해 소원을 이룬 부부들의 애틋한 사연이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그의 이름은 존경과 경외의 대상이었다. 많은 이들이 그를 생명을 점지하는 자라고 불렀다. 그는 정해진 복채를 요구하지 않았다. 어떤 이는 토종달글, 어떤 이는 햅쌀 한 가마니를, 또 어떤 이는 작은 봉투에 얼마간의 돈을 넣어 가져왔다. 이러한 소박함은 오히려 그의 명성을 더욱 높였다. 성스러운 분은 재물을 탐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람들의 믿음이었다. 하지만 천신암의 분위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신성함 너머에 설명하기 힘든 서늘함이 느껴졌다. 방 안을 가득 채운 짙은 향냄새는 머리를 아찔하게 했고 구석에 놓인 거대한 제단은 흑백 비단과 녹색 빛이 도는 약초병, 그리고 알 수 없는 문양이 그려진 부적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천신도령이 직접 만든 약초물을 마셔야만 여성의 몸이 비로소 신의 씨앗을 받을 준비가 된다고 믿었다. 천신도령의 효험에 대한 소문은 산청을 넘어 인근 진주, 창원은 물론 서울에서도 찾아올 정도였다. 새로운 아기가 태어날 때마다 그의 신통력은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 어떤 이들은 그를 통해 태어난 아이들이 유난히 건강하고 총명하다고 믿었다. 이런 기적 같은 이야기들은 사람들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감히 누구도 그를 의심하지 못했다. 한국 사회 특히 보수적인 시골 마을에서 무당이나 영적 지도자의 역할은 현대의학보다 더 깊은 신뢰를 얻기도 한다. 특히 천신도령처럼 겸손하고 온화하며 칭찬 앞에서는 늘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러했다. 하지만 그 모든 찬사와 경애의 뒤편에는 아무도 입 밖에 내지 못하는 질문이 숨어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순수한 기적인가? 아니면 낡은 한옥의 문 너머에 추악한 비밀이 감춰져 있는 것일까? 벽에 걸린 아기 사진들은 끔찍한 진실을 덮기 위한 위장은 아닐까? 아무도 감히 목소리를 내진 못했다. 영적인 존재에 대한 믿음이 절대적인 시골에서 천신도령과 같은 존경받는 인물을 고발하는 것은 마을 전체의 관습과 믿음에 도전하는 것과 같았다. 그러나 운명은 스스로의 방식으로 진실의 장막을 걷어내기 시작했다. 모든 것은 마지막 희망을 품고 그를 찾아온 한 젊은 부부의 간절한 발걸음에서 시작되었다. 그곳에서부터 길고 긴 비밀과 상처, 그리고 배신의 서막이 올랐다. 제2장, 간절한 바람, 의심의 씨앗. 30살의 박민주는 도로 설계 엔지니어였다. 그의 일상은 도면, 숫자, 그리고 뜨거운 아스팔트와 함께였다. 화려하진 않지만 안정적인 삶. 그는 산청에 소박한 집 한 채를 마련했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아내 김서연이 있었다.
25살의 서연은 유치원 교사로 아이처럼 맑고 다정한 사람이었다. 두 사람은 결혼한 지 4년이 넘었지만 그들을 늘 따라다니는 그림자가 있었다. 바로 아이였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면 어김없이 아기 소식은 언제 들려줄 거냐 는 질문이 쏟아졌다. 그럴 때마다 부부는 씁쓸한 미소로 답했지만 마음속은 타들어갔다. 서울과 부산의 유명한 병원을 찾아다녔지만 의사들은 한결같이 말했다. 두 분 모두 건강합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임이네요. 그 짧은 진단은 마치 굳게 닫힌 문처럼 느껴졌다. 가족들의 압박은 점점 더 심해졌다. 민준의 부모님은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제안했고 서연의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천신도령의 이름을 꺼냈다. 산청에서 용하기로 소문난 박수무당이라는 것이었다. 처음엔 민준도 완강히 거부했다.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그에게 무속신앙은 비과학적인 미신일 뿐이었다. 하지만 매일 밤 남편 몰래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죽여오는 서연을 볼 때마다 그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결국 어느 날 밤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 마음이 편해진다면 우리 한번 가보자. 2019년 11월 늦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오후 두 사람은 마을 끝자락의 낡은 한옥으로 향했다. 서연은 민준의 손을 꼭 잡았다. 그 걸음 하나하나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었다. 툇마루에는 깊은 주름이 팬 얼굴의 천신도령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서 오시오, 박서방 서연 씨.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그의 눈빛은 마음속까지 꿰뚫는 듯 날카로웠다. 방 안에 마주 앉아 민준은 아이를 갖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털어놓았다. 천신도령은 묵묵히 듣고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의 몸이 문제가 아니오. 서연 씨의 자궁에 나쁜 기운이 서려 있어 생명이 깃들지 못하는 것이지. 민준은 반박하고 싶었지만 서연의 간절한 눈빛에 입을 다물었다. 천신도령이 말을 이었다. 그 기운을 몰아낼 방법이 있소. 하지만 의식은 서연 씨 혼자만 별채의 기도실에서 치러야 하오. 남편은 들어올 수 없소. 그래야 조상신들이 방해받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으니. 그 말에 민준은 불안감을 느꼈다. 아내를 쳐다보며 결정을 구하자 서연은 그의 손을 꽉 잡으며 속삭였다. 오빠, 제발 나 너무 지쳤어. 그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민준은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다. 천신도령은 짙은 갈색의 약초물을 한 사발 준비했다. 그는 그것을 조상약수라고 부르며 서연에게 건넸다. 이걸 마시면 몸이 편안해지면서 신의 기운을 받아들일 준비가 될 것이오. 서연은 한 모금 마셨다. 혀를 찌르는 쓴맛이 느껴졌고 이내 머리가 무거워지며 눈앞이 흐릿해졌다. 민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지만 천신도령이 막아섰다. 괜찮소. 약효가 돌기 시작한 게야. 서연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별채의 작은 방으로 안내되었다. 문이 닫히고 민준은 밖에서 기다려야 했다. 그는 툇마루에 앉아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를 들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손목시계를 몇 번이나 확인했는지 모른다. 방 안에 남아있는 약초 냄새가 그의 불안감을 더욱 키웠다. 1시간이 지났을까 문이 열리고 서연이 창백한 얼굴로 걸어 나왔다. 눈에는 초점이 없었고 기운이 하나도 없어 보였다. 그녀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천신도령은 짧게 말했다. 의식은 끝났소. 푹 쉬시오. 머지않아 좋은 소식이 있을 게야. 민준은 묻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참았다. 부부는 의심과 두려움 그리고 한 가닥 희망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서연은 기진맥진한 듯 깊은 잠에 빠졌다. 민준은 침실 등불 아래서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에 사로잡혔다. 제발 좋은 결과만 있기를.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리고 2달 후 마치 그의 바람이 이루어진 것처럼 서연의 월경이 멈췄다. 임신 테스트기는 선명한 2줄을 보였다. 부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이 소식은 곧바로 가족들에게 전해졌고 모두가 천신도령의 영험함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아무도 몰랐다. 그 행복의 이면에 서연의 자궁 속 작은 생명과 함께 거대한 비밀이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을 제3장 기적의 탄생 그리고 퍼져나가는 명성. 의식이 있은 지 2달 후 오랫동안 기다려온 소식이 드디어 찾아왔다. 김서연의 월경이 멈췄고 집에서 사용한 임신 테스트기는 선명한 2줄을 나타냈다.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그녀는 거실로 달려가 남편 민준에게 테스트기를 보여주었다. 민준은 몇 초간 침묵하다가 아내를 힘껏 껴안았다. 기쁨의 눈물이 두 사람의 얼굴을 적셨다. 임신 소식은 가족들에게 빠르게 퍼져나갔다. 민준의 부모님은 기쁨에 겨워 감사의 기도를 올렸고 서연의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사위를 안았다.
마치 몇 년간 가족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한순간에 사라진 듯했다. 집안은 다시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9개월 후 2020년 중반 한 남자아이가 산청의 한 산부인과에서 건강하게 태어났다. 부부는 아이에게 민호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밝고 호탕하게 자라라는 부모의 소망을 담은 이름이었다. 민호의 첫 울음소리는 가족들에게 천상의 음악처럼 들렸다. 모두가 이 아이를 천신도령이 내린 기적이라고 불렀다. 그날 이후 천신함은 더욱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전국 각지에서 부부들이 몰려들었다. 어떤 이는 경남 함양에서 버스를 타고 왔고 어떤 이는 서울에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왔다. 그들은 모두 같은 희망을 품고 있었다. 바로 부모가 되는 행복을 느끼고 싶다는 간절함이었다. 천신함의 벽에는 새로운 아기 사진들이 매주 추가되었다. 새로 찾아온 가족들은 자신들의 아기 사진을 가져와 벽에 붙였고 벽은 금세 가득 찼다. 마을 사람들에게 그 사진들은 천신도령의 신통력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출산 후 서연은 종종 천신함을 찾아오는 젊은 여성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경이로운 눈으로 민호를 바라보며 물었다. 정말 그 의식 후에 바로 아이가 생기셨어요? 서연은 그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아들을 더욱 꽉 껴안았다. 마음속에는 감사함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묘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한편 남편 민주는 아빠가 된 새로운 삶을 만끽했다. 그는 어딜 가든 민호를 안고 다니며 이웃들에게 자랑스럽게 소개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작은 의문이 남아 있었다. 아이의 외모가 어딘가 달랐다. 피부는 유난히 하얗고 눈은 컸으며 코는 오뚝했다. 민주는 아마 서연이네 가족을 닮았겠지라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마을에서는 천신도령의 의식을 통해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작은 축하잔치가 열렸다. 그의 이름은 더욱 신격화되었다. 어떤 이들은 그를 인간과 신을 잇는 달이라고 칭송했다. 하지만 모두가 그를 믿는 것은 아니었다. 이웃 마을의 한 스님은 이 현상을 우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의식이 남편 없이 아내만 들어가는 밀실에서 이루어진다는 점, 그리고 의식 전에 마시는 약초물이 몸을 무력하게 만든다는 소문이 마음에 걸렸다. 뭔가 이상하군. 그는 어느 날 밤 신도들에게 조용히 읊조렸다. 하지만 그의 비판적인 목소리는 수많은 성공 사례와 행복한 가족들의 간증 속에 묻혀버렸다. 민준과 서연에게 부모가 된 첫 몇 년은 꿈처럼 아름다웠다. 민호는 건강하고 똑똑하며 활기차게 자라났다. 아이는 가족의 중심이었고 생일 때마다 집은 친척들로 북적였다. 서연은 육아일기에 이렇게 썼다. 민호는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그러나 그 행복은 동시에 천신도령의 명성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누군가 어떻게 아이를 가졌냐고 물을 때마다 가족들은 항상 그의 이름을 언급했다. 입소문을 타고 민호의 이야기는 천신도령의 능력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간증이 되어 그의 이름을 더욱 높이 날아오르게 했다. 2021년 천신함을 찾는 부부의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한옥마당에는 밤늦게까지 긴 줄이 늘어섰다. 마을 길가에는 외지에서 온 차들이 즐비했고 간이 음식점까지 생겨났다. 천신함은 마치 성지순례의 중심지처럼 변해갔다. 서연은 이제 그곳이 불편하게 느껴졌다. 희망에 찬 젊은 여성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다. 의식 후 느꼈던 어지러움과 무력감이 다시 떠올랐다. 하지만 감히 입을 열 수 없었다. 불경한 생각을 한다고 여겨질까 두려웠다. 민준 역시 아들의 외모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했지만 침묵을 선택했다. 어렵게 얻은 행복을 깨고 싶지 않았다. 가족이 행복하면 됐지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는 없어.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그 작은 의심의 씨앗은 이미 마음속에 뿌리내려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민호가 2살이 되던 해 그 의심은 모든 것을 뒤흔드는 거대한 폭풍으로 변하게 될 것이었다. 제사장, 무너진 믿음, 잔인한 진실. 2022년 박민호는 만 2살이 되었다. 아이는 건강하고 활기차며 영리하게 자랐다. 마당에서 뛰어놀 때면 이웃들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감탄했다. 아이가 참 잘생겼네. 꼭 외국 애기 같아. 그들은 가볍게 칭찬했지만 민준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아들의 외모는 시간이 갈수록 자신과 더욱더 닮지 않았다. 민준의 가족은 대부분 피부가 황갈색이고 눈이 작으며 코가 낮은 편이었다. 하지만 민호는 정반대였다. 처음에는 아내 서연의 가족을 닮았으리라 애써 위안했지만 주변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마음에 상처를 냈다. 한 친척은 농담처럼 말했다. 이상하네. 아빠랑은 하나도 안 닮았잖아. 가벼운 농담이었지만 그 말은 민준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그날 이후 민준의 태도는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사소한 일에 화를 냈고 말이 없어졌으며 때로는 서연에게 차갑게 대했다. 아내를 사랑했지만 아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같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내가 정말 이 아이의 친아빠일까? 서연은 남편의 변화를 느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을 비난하는 듯한 남편의 시선에 밤마다 몰래 눈물을 흘렸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도 민주는 피곤해서 그래라는 짧은 대답만 할 뿐이었다. 그 대답은 그녀의 마음을 더욱 공허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밤 민호가 잠든 후 민주는 한참 동안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무거운 마음으로 아들의 머리카락 몇 올을 베개에서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자신의 손톱도 조금 잘랐다. 그는 2개의 샘플을 작은 비닐봉지에 담았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서연에게 부산에 출장 갈 일이 생겼어라고 말하고 집을 나섰다. 그의 목적지는 다른 곳이었다. 바로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부산의 한 사설 유전자 감식 연구소. 민주는 민호의 머리카락과 자신의 손톱 샘플을 제출했다. 연구소 직원은 결과는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라고 말했다. 그 후 일주일은 민준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 그는 기계처럼 일했고 마음은 늘 딴 데가 있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자신이 틀렸기를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진실이 밝혀질까 두려웠다. 일주일 후 그는 다시 연구소를 찾았다. 직원이 건넨 흰색 봉투는 봉인되어 있었다. 봉투를 여는 그의 손이 떨렸다. 그는 복잡한 전문 용어들을 지나쳐 마지막 한 문장에서 멈췄다. 짧지만 단호한 문장이었다. 박민준은 박민호와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그 순간 민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숨이 막혔고 손에 든 종이가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멍한 표정으로 건물을 빠져나왔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그의 분노가 폭발했다. 서연이 민호와 놀아주고 있는 모습을 보자마자 그는 말없이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아내의 무릎 위로 던졌다. 설명해. 내 아들이 아니면 대체 누구 아들이야?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서연은 창백해진 얼굴로 종이를 읽었다. 그녀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나도 몰라요, 여보. 결혼하고 나서 당신 말고는 아무도 없었어요. 맹세해요.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다. 기억나는 건 천신도령한테 의식을 받은 후에 몸에 힘이 하나도 없고 머리가 너무 무거웠다는 것뿐이에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말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혹시 천신도령, 그 이름이 민준의 머릿속을 번개처럼 스쳤다. 그동안의 모든 의심과 이상한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듯했다. 그래, 모든 것은 그 의식 이후에 변했다. 그날 밤 감정이 조금 가라앉은 후 민주는 깊은 침묵 속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흐느끼는 아내와 잠든 아들을 번갈아 보았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아들을 사랑했지만 종이 위에 진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만약 당신의 의심이 사실이라면 이건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니야. 천신도령이 당신에게 그런 짓을 했다면 다른 여자들도 똑같이 당했을지 몰라. 서연은 겁에 질린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무서워요, 여보. 하지만 우린 침묵하면 안 돼요.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날 밤 그는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들고 산청경찰서로 갈 것이다. 이 결정이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수십, 어쩌면 수백의 다른 가족들에게도 거대한 상처를 드러내는 일이 될 것임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진실이 묻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거대한 폭풍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 제5장, 수면 위로 떠오른 진실, 비밀 수사팀의 결성. 다음 날 아침 산청의 새벽 안개가 채거치지 않은 시간, 박민주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다. 손에 든 서류 봉투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들어있었다. 문 앞에서 서연은 조심해요. 여보라며 불안한 얼굴로 그를 배웅했다. 민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 한 걸음이 자신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것임을 직감했다. 산청경찰서에서 그의 신고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졌다. 보고서를 읽은 담당 경찰관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즉시 그를 형사과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경남지방경찰청 강력계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관록 있는 베테랑 형사인 김철수 총경이었다. 김 총경은 민준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했다. 결혼 생활, 아이를 갖기 위한 노력, 천신도령의 의식, 그리고 민호가 친자가 아니라는 충격적인 DNA 결과까지 그는 서류를 한참 동안 들여다본 후 차분하게 말했다. 이건 매우 중대한 혐의입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피해자는 당신 가족뿐만이 아닐 겁니다. 수십, 어쩌면 수백의 가정이 연루되었을 수 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 그래서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김 총경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천신도령이 지역사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증거가 인멸될 수 있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특별 수사팀을 꾸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수사는 절대적으로 비밀에 붙여야 합니다. 정보가 새어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날 밤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다. 수사팀은 3개의 팀으로 나뉘어 임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배경조사팀, 천신도령의 과거 행적, 재산 형성 과정, 사회적 관계망 등을 파악한다. 피해자 추적팀, 지난 몇 년간 천신도령의 의식을 통해 아이를 낳은 부부들을 은밀히 조사한다. 특히 30세 미만의 젊은 아내들을 중심으로 탐문한다. 잠입수사팀, 여성 경찰관을 환자로 위장시켜 의식 현장에 잠입,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한다. 며칠 후 배경조사팀의 첫 보고가 올라왔다. 천신도령은 평범한 박수무당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는 넓은 토지와 고급 주택, 외제차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가 주장하는 성금만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규모의 재산이었다. 피해자 추적팀의 조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지난 3년간 100쌍이 넘는 부부가 천신도령을 통해 아이를 얻었다. 대부분의 아내들은 20대 초중반의 젊은 여성이었다. 패턴은 동일했다. 남편은 밖에서 기다리고 아내는 약초 물을 마신 뒤 별채의 기도실로 들어갔다. 경찰은 확신에 가까운 의심을 품게 되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잠입수사팀이 투입되었다. 위장작전을 위해 젊고 대담한 여성 경찰관 이지은 경장이 선발되었다. 그녀는 결혼 3년 차에 아이가 없는 젊은 아내 최수진으로 신분을 위장했다. 남자 형사가 남편 역할을 맡았다. 가짜 신분증과 위조된 의료 기록, 심지어 천신도령이 뒷조사를 하더라도 의심하지 못할 만한 임대차 계약서까지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작전 당일 최수진으로 위장한 이지은 경장은 남편 역할을 맡은 동료와 함께 천신함을 찾았다. 그곳은 여느 때처럼 사람들로 붐볐다. 향냄새가 코를 찔렀고 사람들은 간절한 표정으로 차례를 기다렸다. 그들의 차례가 되자 천신도령은 온화한 미소로 그들을 맞았다. 그는 한참 동안 이 경장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마치 그녀의 마음을 읽으려는 듯했다. 선한 인상의 부부구먼. 내가 도와줄 수 있소. 하지만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지. 이 경장은 망설이는 척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천신도령은 약초물을 한 사발 준비해 마시라고 했다. 그녀의 옷에는 초소형 녹음기가 부착되어 있었다. 밖에서는 수사팀이 신호를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었다. 문이 닫힌 후 이 경장은 약초물을 마신 척하며 몸이 나른해지는 연기를 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기다렸다. 하지만 천신도령은 그저 주문을 외우고 그녀의 이마를 짚어준 뒤 편히 쉬라고만 할 뿐이었다. 어떤 의심스러운 행동도 하지 않았다. 30분이 흐르고 그녀는 여전히 나른한 척하며 밖으로 나왔다. 동료에게 나지막이 속삭였다. 실패해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요. 작전을 총괄하던 김철수 총경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생각보다 훨씬 교활한 놈이군. 아무나 표적으로 삼는 게 아니거나 환자를 파악할 시간이 필요한 거겠지. 첫 잠입작전의 실패는 팀을 좌절시켰다. 그들은 천신도령이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김 총경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팀원들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의식 현장에서 잡지 못한다면 다른 약점을 파고든다. 그의 자금 흐름, 그가 쓰는 약초의 성분, 모든 것을 파헤쳐. 아무리 교활한 놈이라도 반드시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어. 수사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제 팀의 목표는 의식 현장 밖에서 증거를 찾는 것이었다. 약초의 출처, 자금 흐름, 그리고 약물 남용의 가능성. 한편 집에서 초조하게 소식을 기다리던 민준과 서연은 이 싸움이 더 이상 자신들만의 문제가 아님을 깨달았다. 어쩌면 수백 명의 다른 가족들이 여전히 천신도령의 신통력을 굳게 믿고 있을 터였다. 제6장 보이지 않는 증거, 약초물의 비밀. 첫 잠입 수사가 실패로 돌아갔지만 수사팀은 좌절하지 않았다. 김철수 총경은 즉시 전략을 수정했다. 의식 현장에서 그를 잡을 수 없다면 다른 측면을 파고든다. 그의 재산과 그가 사용하는 약초물의 정체를 밝혀내라. 팀은 두 갈래로 나뉘어 움직였다. 첫 번째 팀은 천신도령의 자금 흐름과 재산을 추적했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최근 5년간 그는 여러 필지의 토지와 호화 주택, 고급 외제차를 매입했다. 이는 시골 마을의 무당이 성금만으로 모을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한편 두 번째 팀은 의식 전에 제공되는 약초물의 성분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형사들은 전통 약재 시장을 돌며 약초상들에게 탐문했다. 오랫동안 그와 거래해온 한 상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천신도령이 대량으로 주문하는 가루가 있는데 보통 한약재 냄새가 아니에요. 꼭 수면제 같기도 하고
수사팀은 그 가루 샘플을 어렵게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며칠 후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그 가루에는 강력한 마취제 성분인 프로포폴과 유사한 화학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었다. 이 발견은 수사팀을 흥분시켰다. 하지만 합법적인 거래 내역이 필요했다. 금융추적팀이 대구의 한 의약품 유통업체를 찾아냈다. 몇 주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그들은 작은 제약회사가 천신도령의 심부름꾼 주소로 정기적으로 마취제를 배송한 기록을 발견했다. 양은 시골 무당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비상식적으로 많았다. 이 증거들로 그림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김총경은 회의에서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패턴이 명확해졌어. 환자를 무력하게 만드는 약물, 그리고 비정상적인 양의 마취제 구매 기록. 하지만 여전히 현장 증거가 부족해. 바로 그때 한 제보 전화가 걸려왔다. 천신도령에게 물품을 배달하던 한 트럭 운전사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상자는 항상 무겁고 이상한 약품 냄새가 났어요. 천신도령은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죠. 무서웠지만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제보는 결정적인 돌파구가 되었다. 수사팀은 유통 경로를 따라 배송 차량을 미행했다. 대구에서 산청까지 초소형 카메라로 물품 전달 과정을 모두 녹화하고 수령자를 기록했다. 날짜, 수량, 보관 장소 등 모든 세부 정보가 수집되었다. 김총경은 보고서를 심각한 표정으로 읽었다. 이제 증거는 충분했다. 국과수 분석 결과, 공식적인 구매 기록, 그리고 증인의 진술까지 모든 것이 천신도령의 마취제 남용을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신중했다. 섣불리 움직이면 천신도령이 모든 증거를 인멸할 수 있었다. 그는 정보팀에게 천신도령의 움직임을 24시간 감시하라고 지시했다. 감시 결과 패턴은 명확했다. 젊은 여성 환자에게는 항상 특별한 약초물이 제공되었고 남편은 밖에서 기다려야 했다. 비록 현장에서 범행을 잡지는 못했지만 정황 증거는 차고 넘쳤다. 다음 날 밤 열린 회의에서 김 총경은 최종 명령을 내렸다. 내일 아침 천신암과 그의 창고, 거주지를 동시에 압수수색한다. 증거를 숨길 시간을 단 1초도 주지 마라. 집에서 소식을 기다리던 민준과 서연은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들은 압수수색이 시작되면 진실이 드러나리라는 것을 알았다. 수많은 가정이 충격에 빠지겠지만 적어도 그들의 고통은 헛되지 않을 것이었다. 산청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대규모 작전이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날이 천신암의 어두운 역사를 끝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 제7장, 새벽의 기습, 드러나는 증거들. 그날 아침 산청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수십 명의 사복경찰이 천신도령의 낡은 한옥을 조용히 포위했다. 작전은 주민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사이렌 없이 진행되었다. 김철수 총경은 팀의 선두에 서서 나지막이 명령했다. 절차대로 진행한다. 모든 방과 뒤뜰 창고까지 샅샅이 뒤져라. 하나도 놓치지 마. 정확히 오전 8시 경찰이 문을 두드렸다. 흰색 도포를 입은 천신도령이 놀란 얼굴로 나타났다. 이게 무슨 짓이요? 그는 거만한 목소리로 물었다. 김총경은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주며 답했다. 공무집행입니다. 천신도령의 자신감 넘치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태연한 척했다. 맘대로 하시오. 여긴 신을 모시는 곳이니 의심할 만한 건 없을게요. 경찰은 신속하게 흩어졌다. 아기 사진과 감사 편지로 가득한 거실은 즉시 통제되었고 모든 물품이 증거로 기록되었다. 의식이 행해지던 별채에서는 여전히 짙은 향냄새가 났다. 낡은 나무 궤짝을 열자 정체불명의 라벨이 붙은 액체병들이 줄지어 나타났다. 일부는 비어 있었고 코를 찌르는 화학약품 냄새가 진동했다. 수색은 안채로 이어졌다. 대나무 침상 아래에서 철제 상자가 발견되었다. 그 안에는 주사기, 작은 고무관, 그리고 간단한 의료 도구들이 들어있었다. 모든 것이 즉시 압수되었다. 압수수색의 결정적인 순간은 뒤뜰 창고에서 이루어졌다. 자물쇠를 부수고 문을 열자 안은 대형종이 상자들로 가득했다. 상자를 열자 제약회사 라벨이 붙은 마취제병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모두 미개봉 상태였다. 그 양은 상상을 초월했다. 한 형사가 나지막이 말했다. 이겁니다.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수사팀은 장롱 뒤에 숨겨진 노트북 한 대를 발견했다. 복잡한 암호로 잠겨 있었고 외장 하드와 구형 휴대폰도 함께 있었다. 모든 디지털 기기는 증거 분석을 위해 확보되었다. 한편 천신도령은 툇마루에 앉아 경찰의 감시를 받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입술로 허세를 부렸다. 아무것도 찾지 못할 것이요. 하지만 이마에 맺힌 식은땀이 그의 말을 부정하고 있었다.
담장 밖에서는 소란을 눈치챈 마을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빠르게 퍼져나갔다. 어떤 이는 분노했고 어떤 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일부는 속았다는 생각에 얼굴이 굳어졌다. 평화롭던 마을의 아침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압수수색은 몇 시간이 걸렸다. 모든 증거물은 사진으로 기록되고 라벨이 붙여져 경찰 차량으로 옮겨졌다. 마취제가 담긴 상자들이 트럭에 실려 나가자 주민들의 수군거림은 더욱 커졌다. 한때 절대적이었던 믿음이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오후가 되기 전 작전은 끝났다. 김천경은 짧게 명령했다. 모두 본부로 이송해. 철저히 분석해. 천신도령은 수갑이 채워진 채 호송차로 끌려갔다. 이번에는 더 이상 평온함을 가장할 수 없었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과 긴장감이 역력했다. 경찰 본부의 과학수사팀은 즉시 분석에 착수했다. 병에 담긴 액체는 병원에서만 사용되는 강력 마취제 프로포폴과 그 유사 성분으로 확인되었다. 시골 무당이 이 정도 양의 마취제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엄청난 불법이었다. 한편 디지털 포렌식 팀은 압수된 노트북의 암호 해독에 들어갔다. 여러 겹의 암호 때문에 작업은 쉽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 안에 천신도령의 비밀을 풀 핵심 열쇠가 들어있다고 확신했다. 김철수 총경은 증거물로 가득 찬 화이트보드를 응시했다. 약병 사진, 의료도구, 유통기록, 그리고 전자기기까지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고 있었다. 그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집에서 지역 뉴스를 통해 압수수색 소식을 접한 민준과 서연은 할 말을 잃었다. 서연은 몸을 떨며 속삭였다. 여보, 전부 사실이었어. 민준은 아내의 손을 굳게 잡았다. 그래, 그리고 아마 이건 시작일 뿐이야. 이제 더 많은 가족들이 진실을 알게 되겠지. 그날 밤, 산청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곳이 아니었다. 한때 신성한 공간으로 추앙받던 낡은 한옥은 이제 범죄 현장이 되었고 마을 전체는 너무나 오랫동안 믿음의 눈이 멀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제8장, 노트북 속에 성공 목록, 피해자들의 증언. 디지털 포렌식 연구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이틀간의 밤샘 작업 끝에 천신도령의 노트북 암호가 마침내 해제되었다. 여러 겹의 암호 안은 그가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음을 보여주었다. 화면이 켜지자 기도, 약초 비방 같은 평범한 이름의 폴더들이 나타났다. 하지만 연구라는 폴더를 열었을 때 연구실의 공기는 순간 얼어붙었다. 그 안에는 성공 목록이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이 있었다. 파일을 열자 수백 명에 달하는 여성들의 이름이 나이, 의식 날짜, 그리고 성공 또는 실패라는 간략한 결과와 함께 정리되어 있었다. 마지막 열에는 씨앗이 강함, 나와 닮음, 잠재력 높음과 같은 섬뜩한 개인 기록이 적혀 있었다. 김철수 총경은 굳은 얼굴로 화면을 응시했다. 이건 환자 기록이 아니야. 자기가 저지른 짓을 아주 잘 알고 있는 범죄자의 기록부다. 모든 데이터는 즉시 증거로 복사되었다. 수사는 외장 하드로 이어졌다. 거기에는 모든 마취제 구매 내역, 배송 날짜, 배달원 이름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대구의 유통업체에서 확보한 자료와 정확히 일치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짧은 음성 녹음 파일들이었다. 일부는 기도나 주문을 외는 소리였지만 몇몇 파일에서는 여성이 흐느끼는 소리가 녹음되어 있었다. 마치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된 듯한 소리였다. 이는 의식이 단순한 기도가 아니었음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추가 증거였다. 수사팀은 엑셀 파일의 명단을 분류해 잠재적 피해자를 추려내기 시작했다. 수백 개의 데이터 중 특히 의심스러운 20여 개의 이름이 떠올랐다. 그중 한 명은 23세의 최유미였다. 그녀는 2살배기 아이의 엄마였다. 그녀의 이름 옆에는 성공, 씨앗이 강함이라고 적혀 있었다. 경찰은 즉시 그녀의 남편에게 접촉했다. 그는 시외버스 운전사였다. 설명을 듣자 그는 오랫동안 아들이 자신과 닮지 않았다고 느껴왔다고 고백했다. 경찰이 DNA 검사를 제안하자 그는 즉시 동의했다. 며칠 후 결과가 나왔다. 친자관계 확률 0%. 그 사실은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지만 동시에 경찰의 수사에 확신을 더해주었다. 팀은 최유미를 찾아갔다. 처음에는 겁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경찰의 설득에 그녀는 결국 눈물을 터뜨렸다. 약초물을 마신 뒤에 몸에 힘이 쭉 빠졌어요. 그리고는 기억이 끊겼어요. 꿈인 줄 알았는데 꿈이 아니었나 봐요.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다. 그녀의 공식적인 증언이 기록되었다. 이제 두 가족의 피해 사실, 두 건의 DNA 검사 결과, 디지털 기록, 그리고 음성 파일까지 확보되면서 천신도령의 법적 입지는 급격히 좁아졌다. 압수수색과 수사 소식은 지역 언론을 통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유명 박수무당, 마취제 불법 사용 혐의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다. 마을 주민들은 충격에 빠졌다. 어떤 이들은 여전히 그를 변호했지만 대다수는 분노하며 속았다고 느꼈다. 집에서 뉴스를 보던 서연은 아들 민호를 껴안았다. 여보, 이제 다른 사람들도 진실을 알기 시작했어요. 그는 더 이상 숨을 수 없을 거예요.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민주는 착잡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하나씩 그의 가면이 벗겨지는 거야. 그날 밤 김철수 총경은 회의를 마치며 단호하게 말했다. 증거는 충분하다. 디지털 기록, 재무자료, DNA, 그리고 피해자 증언까지. 다음 단계는 신문이다. 과연 천신도령이 이 모든 증거 앞에서도 계속 발뺌할 수 있을지 보자. 구치소에 수감된 천신도령은 자신의 노트북이 열렸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미소인지 혹은 조소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들은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은 앞으로의 신문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제구장, 철창 속의 오만, 왜곡된 신념, 경남지방경찰청의 신문실. 그날 밤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다. 하얀 형광등 불빛이 중앙의 철제 책상을 비추고 있었다. 천신도령은 수갑을 찬 채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눈빛에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김철수 총경이 신문을 시작했다. 박수현 씨, 당신은 마취제 불법 사용, 사기, 그리고 성폭력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우리는 디지털 기록, 약물 증거, DNA 검사 결과, 그리고 피해자들의 증언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순순히 자백하시겠습니까? 천신도령은 얇은 미소를 지었다. 나는 죄가 없소. 오히려 나는 빛을 가져다 준 사람이오. 내가 아니었다면 수많은 가정은 여전히 아이 없이 절망 속에서 살았을 것이오. 젊은 형사 한 명이 놀라 자리에서 일어날 뻔했지만 김 총경이 눈짓으로 제지했다. 빛이라고? 여성을 의식을 잃게 만들고 당신의 씨를 심는 것이 빛이란 말이오? 그건 범죄요. 천신도령은 김 총경을 똑바로 쳐다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은 절망에 빠져 나를 찾아왔소. 나는 그들에게 자손을 주었지. 그 아이들은 모두 건강하고 총명하오. 그것이 내 소명이 성공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소? 김 총경은 한숨을 쉬며 민준과 최유미 가족의 DNA 검사 결과지를 꺼내 보였다. 이거 보시오. 당신의 의식 때문에 두 가정이 파탄 났소. 남편은 배신감에, 아내는 불륜으로 오해받고 있소. 아이들은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자라야 하오. 이걸 성공이라고 부를 수 있어? 천신도령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만 그는 금세 얇은 미소를 되찾았다. 그래도 그들은 아이를 가졌잖소. 그것이 그들이 원했던 것 아니었나? 신문실은 잠시 침묵에 잠겼다. 그의 말은 그가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옳다고 믿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김 총경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박수현 씨, 법은 당신의 그릇된 신념을 인정하지 않소. 모든 증거는 당신이 의도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소. 계속 부인한다면 재판에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이오. 천신도령은 고개를 저었다. 나는 부인하는 것이 아니오. 나는 내 행동이 옳다고 믿기 때문이오. 당신들은 나를 범죄자라 부르겠지만 나는 이 소명을 위해 선택받은 사람이오. 한 형사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무슨 소명? 당신은 사람들의 믿음을 가지고 장난친 거고 가정을 파괴한 거야. 김 총경이 손을 들어 그를 진정시켰다. 그는 천신도령 같은 사람과 논쟁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신문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지만 그는 시종일관 오만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는 마치 설교를 하듯 자신을 선조의 뜻을 잇는 자, 우월한 혈통을 심는 자라고 칭했다. 유리병 너머에서 민준과 서연이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서연은 입을 막고 흐느꼈다. 민준은 주먹을 꽉 쥔 채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그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는 조금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아. 김 총경은 그날 밤 신문을 끝냈다. 그는 자백을 받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천신도령의 오만한 태도를 녹화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증거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인지하고 있었고 심지어 그것을 숭고한 임무라고 여기고 있었다. 이는 재판에서 그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었다. 구치감으로 끌려가면서 천신도령은 나지막이 말했다. 나를 아무리 가두어 보시오. 그 아이들은 계속해서 살아갈 것이오. 그 말은 듣는 이들의 소름을 돋게 했다. 그날 밤 김 총경은 팀원들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망상에 사로잡힌 자를 상대하고 있다. 그의 반성을 기대할 수 없다. 우리가 할 일은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준비해서 법원이 가장 무거운 벌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다. 밖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피해자 가족들에게 이 신문은 하나의 빗줄기가 되었다.
천신도령의 진짜 모습이 마침내 드러났기 때문이다. 제10장, 사회적 파장, 무너진 공동체. 천신도령의 구속 소식은 가을철 산불처럼 빠르게 번져나갔다. 지역 언론은 연일 대서특필했고 중앙 방송사들도 특별 보도를 내보냈다. 신의 대리인인가 희대의 사기꾼인가 수백 가정을 뒤흔든 박수무당의 두 얼굴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이 화면을 뒤덮었다. 며칠 만에 산청경찰서는 불안에 휩싸인 가족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그들은 초조한 얼굴로 일부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찾아왔다. 어떤 이는 진실을 요구했고 어떤 이는 눈앞의 현실을 부정하며 두려워했다. 중년의 한 남성은 형사의 책상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저도 DNA 검사를 받고 싶습니다. 제 아들은 영재 소리를 듣지만 이상하게 저와는 조금도 닮지 않았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옆에서 아무 말 없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눈물 대신 깊은 혼란만이 느껴졌다. 이와 비슷한 풍경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다. 일주일 만에 30가구가 넘는 가족이 DNA 검사를 신청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밤낮 없이 검사를 진행했다. 초기에 나온 결과들은 가슴을 더욱 미어지게 했다. 검사를 의뢰한 아이들 중 상당수가 현재의 아버지와 친자 관계가 아님이 증명되었다. 천신도령이 살던 마을은 완전히 변해버렸다. 한때 신성한 공간으로 여겨졌던 그의 한옥은 이제 폴리스라인이 쳐진 채 경찰의 감시를 받았다. 동네 사랑방 논두렁 심지어 시장에서도 사람들의 화제는 단 하나, 밝혀진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뿐이었다. 우리가 너무 쉽게 믿었어. 한 노인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가 아니었다면 내 아들은 아이를 못 가졌을 텐데 라며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는 아주머니도 있었다. 논쟁은 단순히 진실과 거짓을 넘어 신뢰의 위기로 번져나갔다. 사람들은 이제 신의 축복을 내린다고 주장하는 누구든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되었다. 수많은 가정에서는 폭풍 같은 싸움이 일어났다. 한 남편은 진실을 말해, 변명 말고! 라며 소리쳤고 그의 아내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다. 어떤 가정은 서로를 보듬으며 위기를 견뎌내려 했지만 어떤 가정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금이 가고 말았다. 경찰은 이 상황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 사회적 재난에 가깝다는 것을 깨달았다. 김철수 총경은 즉시 지방자치단체에 연락해 심리상담센터를 열었다. 심리학자와 종교 지도자들이 투입되어 피해 가족들에게 상담과 정신적 지원을 제공했다. 이 가족들을 혼자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김 총경은 단호하게 말했다. 가장 먼저 신고했던 민중과 서연은 이제 다른 피해자들에게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몇몇 젊은 아내들이 텅 빈 눈으로 서연을 찾아와 물었다. 어떻게 견뎌야 하나요? 서연은 그들의 손을 잡고 말했다. 우리는 피해자예요. 죄책감에 스스로를 무너뜨리지 마세요. 아이들은 여전히 우리를 필요로 해요. 민준 역시 혼란에 빠진 한 남편에게 어른스럽게 조언했다. 그 아이가 당신의 피를 받지 않았을지는 몰라도 당신의 사랑으로 자랐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아이의 미래를 망치지 마세요. 그 말들은 깊은 상처에서 우러나왔지만 동시에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한편 소셜미디어는 피해자에게 정의를 이라는 해시태그로 들끓었다. 한때 존경의 대상이었던 천신도령의 사진은 이제 분노에 찬 댓글들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법정 최고형을 요구했고 일부는 여전히 현실을 부정했다. 철창 안에서 천신도령은 DNA 검사를 받으러 오는 가족들이 급증한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다. 그는 여전히 죄책감 없이 얇은 미소를 지었다. 더 많은 이들이 찾아올수록 내 공적이 얼마나 위대한지 증명될 뿐이다. 그는 교도관에게 차갑게 말했다. 그의 말은 듣는 이들을 소름 끼치게 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망상 속에 갇혀 있었다. 그날 밤 민준의 집은 분위기가 달랐다. 여전히 상처는 남아 있었지만 그들은 미래를 보기 시작했다. 민준은 잠든 민호를 무릎에 뉘고 안아주었다. 피가 어떻든 넌 내 아들이야. 내가 평생 지켜줄게. 그가 읊조렸다. 서연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희미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경찰서의 불은 밤늦게까지 꺼지지 않았다. 새로운 피해자들의 신고 서류가 책상 위에 쌓여갔다. 김철수 총경은 지친 얼굴로 서류들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의 결의는 확고했다. 그는 이 사건이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사회적, 도덕적 위기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진실을 완전히 밝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이 모든 것은 곧이어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 공개 재판이라는 더 큰 폭풍의 서막에 불과했다. 제11장 정의를 향한 발걸음, 검찰의 기소,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의 밤은 서류 더미로 가득했다. 검사팀은 커다란 회의용 테이블에 둘러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사건을 검토하고 있었다.
부장검사인 박지원 검사가 단호한 목소리로 회의를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수백 가정이 연루된 거대한 비극입니다. 기소 내용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해야 합니다. 하나씩 죄목이 낭독되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불법 약물 사용, 사기 강요, 그리고 반복적인 범행으로 가중 처벌이 적용된 성폭력 범죄, 최고 형량은 무기징역까지 가능했다. 박 부장검사는 강조했다. 이번 재판은 단순히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법이 보여주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같은 시간 경찰은 수사 자료를 보강하고 있었다. 피해자 최유미가 공식적으로 진술서에 서명했고 다른 두 가족도 DNA 검사 결과를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일부 피해자들은 여전히 증언을 꺼렸다. 가정이 무너질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여성 인권단체와 협력하기로 했다. 상담사와 심리치료사들이 망설이는 피해자들을 찾아가 용기를 북돋았다. 경찰서에 다시 불려온 민준과 서연 부부. 서연은 긴장했지만 이전과는 달랐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나 침묵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용기를 내면 다른 피해자들도 용기를 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거짓의 그늘 속에서 자라게 할 수 없어요. 민준은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보았다. 우리 함께 맞서자. 한편 구치소에 수감된 천신도령은 여전히 오만한 태도를 버리지 않았다. 한 교도관이 재판 준비는 잘 되어가냐고 묻자 그는 무심하게 답했다. 인간의 법정은 형식일 뿐이요. 그들은 내 업적을 심판할 자격이 없어. 그의 짧은 대답은 차갑고 섬뜩하게 들릴 만큼 그의 광신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재판 준비 소식은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기자들은 법률 전문가, 심리학자, 종교 지도자들을 인터뷰했다. 한 스님은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이 공허한 약속에 믿음을 걸 때 이런 비극이 생기는 법입니다. 우리는 희망을 거는 법을 더 신중히 배워야 합니다. 마을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한때 천신도령을 숭배했던 주민들은 이제 입을 닫았다. 일부는 집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극소수만이 여전히 그를 변호했고 이는 마을 분위기를 더욱 험악하게 만들었다. 날이 갈수록 기소장은 두꺼워졌다. 검찰은 약초물을 이용한 범행 수법, 마취제 사용, DNA 증거에 이르는 명확한 범죄 연대기를 구성했다. 모든 증거에는 국과수 분석과 심리학자의 소견이 첨부되었다. 박 부장검사는 마지막 회의를 마치며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준비되었습니다. 이 재판은 법과 사회의 양심에 대한 거대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그날 밤 구치소의 차가운 침상에 누운 천신도령은 천장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마치 여전히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듯했다. 밖에서는 사회 전체가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곧 열릴 재판은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라 한 인간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지는 거대한 무대가 될 것임을. 제12장 법정의 대면, 오만과 눈물. 첫 재판이 열리는 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아픈 일은 아침부터 기자들과 인권운동가, 피해자 가족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경찰은 법원 건물 앞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했고 분위기는 긴장감과 호기심으로 가득했다. 주심 판사인 이정훈 부장판사가 높은 법대에 앉았다. 검사석에는 박지원 부장검사가 두꺼운 서류와 함께 준비를 마쳤다. 법정 문이 열리고 주황색 수의를 입은 천신도령이 수갑을 찬 채 들어섰다. 그는 태연하게 걸었고 심지어 기자들의 카메라를 향해 얇은 미소를 짓기까지 했다. 판사가 개정을 선언하는 의사봉을 두드렸다. 피고인 박수연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박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공소사실을 낭독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천신도령이 어떻게 마취제가 섞인 약초물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무력하게 만들고 범행을 저질렀는지 DNA 증거와 디지털 기록 그리고 확보된 증언들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공소사실 낭독이 끝나자 판사가 피고인을 향해 물었다. 피고인 공소사실을 인정합니까? 천신도령은 고개를 들었다. 듣기는 했으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소. 조상신께서 내게 주신 힘으로 나는 그저 그분들의 명을 따랐을 뿐이요. 만약 이것이 죄라면 그것은 조상의 유산을 거부하는 자들의 무지 때문이요.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판사가 의사봉을 한번 내리치며 정숙을 명령했다. 재판은 증인신문으로 이어졌다. 첫 번째 증인으로 박민준과 김서연 부부가 증인석으로 걸어 나왔다. 긴장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서연은 선서 후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하기 시작했다. 저는 그가 준 약초물을 마셨습니다. 그 후 머리가 무거워지고 몸을 가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흐릿했고 정신을 차렸을 땐 의식이 끝났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몇 주 뒤 임신 사실을 알았고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증언하며 눈물을 흘렸고 방청석의 많은 이들이 고개를 숙였다. 다음으로 민준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제 아내를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찾아갔지만 돌아온 것은 배신뿐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피해자가 되었고 저희 가정은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저희는 자비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를 원합니다. 검사가 고개를 끄덕이자 판사가 기록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할 차례가 되자 천신도령이 갑자기 큰 소리로 말을 가로챘다. 그들은 모두 잊었어. 그들이 눈물로 내게 와서 자손을 구해달라고 애원했던 것을 이제 와서 내가 답을 준이나를 고발하는 것이오. 이 얼마나 위선적인가. 법정은 즉시 소란스러워졌다. 판사가 의사봉을 강하게 내리쳤다. 피고인 발언을 삼가시오. 한 번 더 재판을 방해하면 퇴정시키겠소. 하지만 천신도령의 입가에는 여전히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모든 이의 주목을 즐기는 듯했다. 그날의 재판은 첫 증인 신문을 끝으로 휴정되었다. 판사는 말했다. 진실은 증거로 가려지는 것이지 말로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기일에 계속하겠습니다. 천신도령은 밖으로 끌려나가면서 방청석을 향해 나지막이 속삭였다. 당신들은 내 이름을 기억하게 될 것이오. 그의 말에 어떤 이들은 분노와 공포로 몸을 떨었다. 법원 밖에서 기자들은 재판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도했다. 그날 사람들은 피고인이 법의 무게뿐만 아니라 사회의 양심에 도전하는 오만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목격했다. 제13장 쏟아지는 증거, 무너지는 가면. 재판 둘째 날 법원은 더 많은 인파로 붐볐다. 기자들은 생중계를 했고 인권운동가들은 법원 밖에서 피켓을 들었다. 피해자 가족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결과를 기다렸다. 이정훈 판사가 개정을 선언했다. 오늘은 추가 피해자 증언과 디지털 증거 검증을 진행하겠습니다. 박지연 검사는 첫 번째 증인으로 최유미를 불렀다. 젊은 여성인 그녀는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선서 후 그녀는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 의식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저희 관계는 거의 끝날 뻔했습니다. 무엇보다 제 아이가 제가 답해줄 수 없는 질문 속에서 자라야 한다는 사실이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아내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 짓밟였습니다. 법정은 침묵에 잠겼다. 많은 이들이 그녀의 고통스러운 고백에 고개를 숙였다. 다음 증인은 한 젊은 아버지였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증언대에 섰다. 저는 가족을 위해 타지에서 일했습니다. 그 의식을 믿었지만 결국 제 아이라고 불렀던 아이가 제 피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한 남자의 자존감을 빼앗았습니다. 제 가족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법정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무거워졌다. 방청석 곳곳에서 분노의 탄식이 터져 나왔다. 판사가 의사봉으로 질서를 유지했다. 피해자 증언이 끝난 후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가 증인으로 나섰다. 그들은 천신도령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증거들을 대형 스크린에 띄웠다. 성공 목록이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이 나타났다. 수많은 여성의 이름, 나이, 의식 날짜, 그리고 성공, 씨앗이 강함, 나와 닮음과 같은 섬뜩한 메모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전문가는 설명했다. 이것은 의료 기록이 아니라 개인적인 목록입니다. 분석 결과 이 파일은 수년간 의도적이고 일관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패턴은 체계적인 계획 범죄임을 보여줍니다. 그다음 음성 파일 중 하나가 재생되었다. 한 여성이 흐느끼는 소리가 주문하는 소리와 뒤섞여 희미하게 들려왔다. 법정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많은 이들이 소름 끼쳐했고 일부 피해자는 얼굴을 감싸쥐었다. 판사가 피고인을 향해 물었다. 이에 대해 할 말 있습니까? 천신도령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큰 소리로 말했다. 그건 내 개인적인 기록일 뿐이요. 그들이 울었다면 그건 강요 때문이 아니라 거대한 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요. 그들은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 나를 비난하는 것이요. 그의 말에 법정은 다시 소란스러워졌다. 판사는 의사봉을 강하게 내리치며 소리쳤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독하지 마시오. 박지연 검사가 일어나 강조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증거들은 피고인이 단순히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을 넘어 의식적으로 계획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동일한 패턴으로 반복된 계획 범죄입니다. 재판은 늦은 오후까지 계속되었다. 법원 밖의 사람들은 생중계를 통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소셜미디어는 천신도령에게 정의를 이라는 해시태그로 다시 한번 불타올랐다. 법정 박복도에서 피해자들은 서로를 위로했다.
최유미는 서연의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결의를 다졌다. 우리가 많은 사람 앞에서 증언했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최유미가 말했다. 서연은 젖은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우리의 목소리가 마침내 세상에 닿았어요. 어쩌면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용기를 줄 수 있을 거예요. 판사는 그날의 재판을 마치며 휴정을 선언했다. 다음 기일에는 추가 전문가 증인 신문과 피고인 신문이 이어질 예정이었다. 천신도령은 여전히 꼿꼿한 자세로 끌려나갔다. 그의 미소는 차가웠지만 이번에는 혐오감 가득한 시선들이 그를 따라붙었다. 그날 대중은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이 재판은 단순히 한 무당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가면 뒤에 숨어있던 한 약탈자의 민낯을 드러내는 과정이라는 것을 제14장 심판의 날 법의 이름으로 마침내 심판의 날이 밝았다. 새벽부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앞은 수백 명의 인파로 가득 찼다. 경찰은 바리케이드를 쳤고 기자들은 생중계를 준비했으며 피해자 가족들은 초조한 얼굴로 자리를 지켰다. 법정 안에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주심 판사인 이정훈 부장판사가 2명의 배석 판사와 함께 자리에 앉았다. 왼쪽 검사석에는 박지연 부장검사팀이, 오른쪽 피고인석에는 천신도령이 앉아 있었다. 그는 여전히 차가운 눈빛과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옅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판사가 개정을 선언했다. 오늘은 검찰의 최종 논고와 법원의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박지연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 박수연은 신성한 의식을 가장하여 수많은 피해자에게 사기, 불법 약물 사용, 강요 및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음이 명백하게 입증되었습니다. 그의 범행은 반복적이고 체계적이었으며 사회에 광범위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합니다. 무기징역이라는 단어가 법정 안에 무겁게 울려 퍼졌다. 일부 피해자들은 입을 막고 눈물을 참았다. 판사는 피고인에게 최후 변론의 기회를 주었다. 천신도령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크고 확신에 차 있었다. 나는 후회하지 않소. 내가 한 모든 일은 조상신께서 보여주신 길이었소. 여기 앉아있는 이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오. 당신들은 나를 범죄자라 부르지만 나는 자손을 내려주는 소명을 다했을 뿐이오. 만약 가정이 파괴되었다면 그것은 그들 스스로가 나약했기 때문이지 내 탓이 아니오. 방청석에서 분노의 외침이 터져나왔다. 판사가 의사봉을 강하게 내리치며 소리쳤다. 정숙, 재판은 질서 있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박지연 검사는 천신도령을 날카롭게 쏘아보았다. 피고인은 마지막 순간까지 피해자를 탓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어떤 선처의 여지도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판사들은 잠시 숙고한 후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이정훈 판사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단어 하나하나에 망치 같은 무게가 실려 있었다. 증인들의 증언과 법정에서 제시된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범죄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육체적 피해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 명예 그리고 사회적 신뢰를 파괴하였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박수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의사봉이 3번 내리쳐졌다. 땅, 땅, 땅. 법정은 순간 함성으로 가득 찼다. 일부 피해자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민주는 아내 서연을 힘껏 껴안았다. 그의 뺨으로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서연아, 드디어 정의가 이루어졌어.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흐느꼈다. 반면 천신도령은 여전히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의 기색이 없었다. 텅 빈 눈빛만이 그 자리를 지켰다. 그는 수갑이 채워진 채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갔다. 카메라 플래시가 그의 마지막 모습을 쫓았다. 법원 밖에서는 판결 소식을 들은 군중들이 환호했다. 어떤 이는 울었고 어떤 이는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감사했다. 무기징역 해시태그가 소셜미디어를 즉시 장악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마음은 복잡했다. 무기징역이 법의 정의를 실현했을지는 몰라도 남겨진 상처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한 어머니는 나지막이 읊조렸다. 내 아이는 평생 저자의 피를 반이나 가지고 살아야 해요. 그건 법정에서 지울 수 없는 짐이에요. 재판이 끝난 후 박지연 검사가 피해자 몇몇을 찾아왔다. 법의 심판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정의를 찾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녀의 말이 작은 위로가 되었다. 피해자들은 서로의 손을 잡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제 서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모든 TV 뉴스에서 판결 소식이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맹목적인 믿음의 위험성을 알리는 중대한 경고라고 평가했다.
종교계는 신중함을 촉구했고 정부는 영적 치유를 빙자한 불법 의료 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천신도령은 이제 공식적으로 무기수가 되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재판이 많은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는 점이다. 상냥한 미소와 신성한 예복 뒤에 얼마나 위험한 약탈자가 숨어 있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 깊은 상처 속에서 피해자들이 서로 연대하고 지지하며 다시 일어서려는 새로운 힘이 태어나고 있었다. 제15장, 상처를 넘어 새로운 시작을 향하여. 천신도령 사건은 긴 상처를 남기고 막을 내렸다. 무기징역 판결이 내려졌고 법의 심판은 끝났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어떻게 사회가 이토록 쉽게 한 개인의 말에 현혹될 수 있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남았다. 산청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다. 천신도령이 머물던 낡은 한옥은 폐가처럼 방치되었고 벗겨진 페인트와 폴리스라인은 잊을 수 없는 상처의 증표처럼 남았다. 피해자들의 집에서는 조용한 회복의 시간이 흘렀다. 서연, 유미, 그리고 수십 명의 다른 어머니들은 이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다. 아이들은 천진난만한 웃음소리로 자라났다. 그들은 자신들의 탄생에 얽힌 거대한 폭풍을 알지 못했다. 아버지들은 여전히 마음속 상처를 안고 살았지만 피해 연결보다 사랑과 책임감이 더 강하다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다. 민주는 종종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나는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닐지라도 그의 마음이 선택한 아버지다. 그 간단한 문장이 앞으로 나아갈 힘이 되어주었다. 사회는 큰 교훈을 얻었다. 기적은 인간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노력과 기도 그리고 정성에서 비롯된다는 것. 그리고 맹목적인 믿음은 이성적인 판단 없이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은 또한 사법당국과 정부에게도 전환점이 되었다. 영적인 활동을 빙자한 의료 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었고 여성 및 아동 보호단체들은 시골 마을까지 찾아가 유사한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과 상담 활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힘은 가족 그 자체에 있다는 새로운 인식이 싹 텄다는 점이다. 축복을 약속하는 낯선이가 아니라 사랑과 인내, 그리고 함께 고난을 헤쳐나가려는 굳은 마음에서 진정한 힘이 나온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았다. 이 이야기는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용기를 낳았다.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낼 용기, 가족들이 서로를 지켜낼 용기, 그리고 사회가 변화할 용기.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이 이야기는 하나의 메시지를 남긴다. 당신의 운명을 타인의 손에 온전히 맡기지 말라. 믿음과 희망을 갖는 것은 좋지만 눈과 마음을 닫아서는 안 된다. 상냥한 미소와 달콤한 말 뒤에는 어두운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비극이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교훈이 되어 더 현명하고 더 경계하며 가족의 가치를 더욱 소중히 여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